어머니, 애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밖에 못하세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잠깐 화장실 갔다 온 건데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이게 몇 번째예요? 지난번엔 우유를 쏟았고, 그전엔 장난감을 망가뜨리셨잖아요.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모든 걸 과장해서 말했어요.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집이 좁아서 어머니까지 모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란 말이니? 경로당이나 실버타운 같은 데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통장에 남은 돈으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돈이 어딨니? 너한테 맡겨서서 남은 돈이 없는데. 결국 그날 밤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에 필요한 옷까지만 챙겨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세상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남보다 더 멀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은 68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저건 너무했네 싶을 수도 있고 진짜 속 시원하다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박순자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든 일이지만 실제로 제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 아들은 서울에서 나름 잘 나가는 회사원이에요. 대기업에 다니며 과장 직책까지 올라갔지요. 며느리는 전업주부로 손주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아들이 제안했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테니 저희와 함께 살아요. 그 말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시골집을 팔고 아들 내외가 사는 서울 아파트로 들어갔지요. 처음에는 다 좋았어요. 손주들도 귀엽고 며느리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양말 좀 사오세요. 장봐 오세요. 애들 좀 봐주세요. 점점 집안일이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밥 차리고 청소하고 손주들 돌보는 일까지. 그래도 가족을 위한 일이니 기꺼이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며느리는 밖에서 친구들 만나느라 집에 잘 없었고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왔죠. 제가 힘들다고 말해도 어머니,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시골집을 팔아 마련한 2억 원은 아들에게 맡겼어요. 나중에 병원비나 필요할 때 쓰려고 했는데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 보니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이 돈 어디 갔니? 물었더니 아들은 주식에 좀 투자했다가 손해봤어요. 곧 만회할게요.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와 크게 다퉜습니다. 손주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는데 제가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어머니, 애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밖에 못하세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잠깐 화장실 갔다 온 건데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이게 몇 번째예요? 지난번엔 우유를 쏟았고, 그전엔 장난감을 망가뜨리고.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모든 걸 과장해서 말했어요.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집이 좁아서 어머니까지 모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란 말이니? 경로당이나 실버타운 같은 데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남은 통장 돈으로 시작하시면.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내 피와 살을 나눈 자식이 나를 내쫓는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작은 캐리어 하나에 필요한 옷까지만 챙겨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남은 돈 5천만 원으로는 서울에서
방 한 칸 구하기도 버거웠습니다. 게다가 나이 들고 아픈 몸으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죠. 결국 저는 역 근처 작은 고시원에 들어갔고 근처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겨우 끼니를 이었습니다. 때로는 지하철역 앞에서 껌이나 휴지를 팔기도 했고 정말 힘들 때는 구걸까지 했습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지하철역 계단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었죠. 지나가던 한 중년 신사가 제게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추우시죠? 이 근처에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그분은 이상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박순자 씨 맞으신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만. 저를 모르시겠어요? 40년 전 금호동에서 살 때 옆집에 살던 김영수입니다.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옆집에 살던 젊은 총각이었죠.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 때 가끔 반찬도 나눠 먹고 도움을 주고받던 이웃이었습니다. 영수 씨 맞구나.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네, 참 오랜만입니다. 근데 왜 이런 곳에 계신 거예요? 아드님은요? 저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영수 씨는 저를 근처 찻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차를 주문해 주었고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난 일, 남은 돈으로 겨우 고시원에서 지내는 일, 시장에서 일하며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생활에 대해서요.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순자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냥 내 팔자련이 생각하고 살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닙니다. 순자 씨가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사업을 해서 꽤 성공했어요. 지금은 중견기업 회장이 되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예전에 옆집에 살던 수줍은 청년이 이제는 대기업 회장이라니. 제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 빌라가 있는데 거기서 좀 지내시면 어떨까요? 관리인도 필요하고. 처음에는 고사했습니다. 그렇게 큰 신세를 질 수 없다고요. 하지만 영수 씨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그의 빌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집에 혼자 살게 된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영수 씨는 저를 단순한 관리인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매주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살피고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게 용돈도 주었고 아플 때면 병원에도 데려가 주었습니다. 순자 씨,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아플 때 순자 씨가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기억합니다.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영수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요? 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심장병이 악화되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충격이었습니다. 그토록 건강해 보이던 영수 씨가 중병을 앓고 있었다니. 그날부터 제가 영수 씨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데려다 주고 약을 챙겨주고 영양 있는 음식을 해주었죠. 마치 내 아들을 돌보듯이요. 순자 씨, 당신 같은 어머니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 씨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영수 씨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가 변호사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순자 씨, 이분은 제 변호사입니다. 오늘 중요한 서류 작업을 하려고 해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여러 서류를 꺼냈고 영수 씨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그것들에 서명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영수 씨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일주일 후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기업 임원들,
정치인들, 유명인사들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영수 씨의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순자님, 고 김영수 회장님의 유언장 낭독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다음 날 불안한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영수 씨의 몇몇 임원들과 친척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나, 김영수는 온전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내 전 재산 중 70%를 박순자 여사에게 상속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에게 재산을 준다고요? 김영수 회장님의 현재 총 재산 가치는 약 100억 원입니다. 그중 70억 원의 가치를 가진 자산이 박순자님께 상속됩니다. 여기에는 강남, 소재 빌딩 한 채, 제주도 땅, 그리고 회사 주식 15%와 현금 20억이 포함됩니다.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입니까? 회장님이 평생 모은 재산을 남이 가져간다니요? 한 중년 남성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생전에 이 유언장을 3번이나 확인하셨고 정신감정도 받으셨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박순자라는 사람은 누구죠?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다른 친척으로 보이는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박순자 여사가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병상에서도 박순자 여사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해드렸고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70억이라니 꿈인가 싶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저를 집에서 쫓아낸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이틀 후 회사 직원들의 도움으로 유산 상속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영수 씨가 미리 믿을 만한 직원들을 붙여주어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재산이 제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20억이라는 거금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강남의 빌딩과 제주도 땅의 등기 권리증도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영수 씨의 비서였던 정 실장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정신이 없네요. 회장님께서 생전에 박 여사님을 많이 생각하셨어요. 항상 내 인생의 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내가 한 작은 친절이 이런 큰 보답으로 돌아올 줄이야. 정 실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여사님. 내 아들 연락처 좀 알아봐 주세요. 정 실장은 이틀 만에 아들의 연락처와 함께 상세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박민수 씨는 현재 대기업 과장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만 최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 대출금이 많이 남아 있고 자녀 교육비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아들의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소식에 마음 한켠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날 내쫓은 건 변명이 될 수 없지요. 그리고 이 정보는 확실하지 않지만 부인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다고 합니다. 재정 문제로 자주 다툰다는 소문이 있고요. 아들 내외의 관계가 좋지 않다니 그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손주들은 괜찮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복수심은 여전했습니다. 정 실장님, 좋은 변호사 한 분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아들이 다니는 회사 사장님 연락처도 알아봐 주세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70억 재산가가 된 저는 드레스를 입고 고급 차를 타고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박 사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귀사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러 왔습니다. 사장은 당황하면서도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투자자라니. 물론입니다. 저희 회사는 비록 지금 어렵지만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귀사의 박민수 과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 직원은 어떤가요? 사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박민수 과장은 능력은 있지만 최근에 가정 문제로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조조정 1순위였습니다만 그 직원을 해고하지 마세요. 오히려 승진시켜 주세요. 제가 5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조건은 박민수를 부장으로 승진시키는 것입니다. 사장은 당황했지만 5억이라는 금액 앞에서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인사 발령을 내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들의 아파트 대출금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총 3억 5천만 원의 대출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그 대출금을 제 명의로 인수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은행이 아닌 저에게 빚을 지게 된 셈이었죠. 그 다음 단계로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너희 집에 좀 가보려고. 받아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당황했을 거예요. 네, 언제 오실지 말씀해 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갈게. 토요일 저는 고급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아들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브랜드 가방, 값비싼 코트, 화려한 목걸이까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보던 초라한 시어머니가 아닌 부유해 보이는 귀부인이 서 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겠지요. 오랜만이구나, 혜진아. 제가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아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혼란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많이 변하셨네요. 그래, 많이 변했지.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은 제가 준비해간 선물 봉투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며느리가 차를 내왔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공손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수야, 회사는 어떠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사실 어제 깜짝 소식을 들었어요. 갑자기 부장으로 승진하게 됐어요. 구조조정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정말 축하한다. 그런데 아파트 대출은 어떻게 돼가고 있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금융 문제를 어떻게 알고 계시냐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게 조금 어렵게 되어가고 있어요.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에 금융기관에서 연락 없었니? 네? 어제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출금이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 대출금은 내가 인수했단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네? 어머니가요?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너희는 은행이 아닌 나에게 빚을 진 거야.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아들이 더듬더듬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의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나와 고시원에서 지내며 시장과 지하철역에서 일한 것, 우연히 영수 씨를 만나 도움을 받은 것, 그리고 그의 유산을 상속받게 된 일까지. 지금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시는데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70억쯤 될 거다. 강남에 빌딩도 있고 제주도에 땅도 있어. 회사 주식도 있고.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 대출금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곧 만기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니? 아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지금 당장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생각해 봤단다. 내가 3가지 조건을 내걸고 싶어. 그 조건을 모두 지키면 대출금을 탕감해 주마. 아들과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조건, 나를 쫓아낸 날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일기 형식으로 적어서 내게 가져올 것. 2사람 모두로. 두 번째 조건, 한 달 동안 내가 살던 고시원에서 지내볼 것. 세 번째 조건, 그 한 달 동안 내가 일하던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것.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마도 내 제안이 너무 황당하게 들렸을 거예요. 어머니, 그건 좀. 며느리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아들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들은 어떻게 할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제 부모님께 맡기면 됩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오늘 밤 짐을 싸서 내일 아침 일찍 고시원으로 와. 주소는 이거야. 저는 메모를 건넸습니다.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아들과 며느리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는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1년 넘게 살았던 그 작은 방 앞에서 그들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기가 어머니가 사셨던 곳인가요? 아들이 좁은 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 방에서 주인 할머니 눈치 보며 살았어. 화장실은 공용이고 샤워실도 따로 없다. 주방도 없어서 컵라면이나 간단한 음식만 먹을 수 있지.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장에 가자. 내가 일하던 곳을 소개해 줄게. 시장으로 향하는 길, 둘은 묵묵히 따라왔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채소 가게 주인 김 씨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준자 씨,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제 아들과 며느리인데 한 달 동안 일을 좀 배우려고 왔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사모님처럼 생기셨네. 김 씨가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채소 나르고 손님 응대하고 청소하는 일을 해야 해.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시간 빼고 계속 서서 일해야 하니 각오해. 첫날 아들과 며느리는 시장 일의 고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무거운 채소 상자를 나르고 까다로운 손님들의 요구에 응대하고 끊임없이 청소하는 일. 두 사람 모두 금세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님, 물 좀 마셔도 될까요? 며느리가 땀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래, 5분만 쉬어. 난 2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그날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첫날부터 힘들지? 나는 이렇게 1년 넘게 살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눈물을 참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신 일기 오늘부터 쓰겠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남겨두고 제 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에 앉아 있자니 문득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혹한 게 아닐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했던 일을 잊지 말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그들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점점 익숙해지는 듯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의외로 손님들과 잘 어울리며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시원을 방문했더니 아들이 혼자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화장실에 갔어요. 오늘 체했나 봐요. 많이 힘들지?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많이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오셨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내쫓았을 때 어디서 어떻게 지내실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진이랑 저는 매일 밤 이야기해요. 어머니께 너무 잘못했다고. 이제야 조금 이해가 돼요. 어머니의 고통이, 외로움이.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온 며느리도 울먹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시장에서 일하면서 매일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이런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런데도 저희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원래 차갑게 대하려 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쓴 일기 좀 볼 수 있을까? 아들이 서랍에서 2권의 노트를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낸 그날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하지만 곧 그 무거움은 일상에 묻혔다. 가끔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실까 생각했지만 바쁜 일상과 경제적 부담을 핑계로 연락도 안 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시어머니가 떠나고 처음에는 편했다. 하지만 점점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찾았다. 남편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연락할 수 없었다.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후회가 느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 자신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복수심에 불타 그들을 벌하려 했던 제 모습이요. 이틀 후 제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시장 일을 마치고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기 잘 읽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미안하구나. 너희를 벌 주려고 이런 시험을 준 것에 대해서. 두 사람 모두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어. 너희가 나를 버렸을 때 느꼈던 그 아픔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지. 하지만 이제 알겠다. 복수는 내 마음도 아프게 한다는 걸. 그래서 어머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이 생활은 그만해도 좋아. 대출금도 탕감해 줄게.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지만 곧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약속한 한 달은 꼭 지키겠습니다.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 드린 상처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요. 며느리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제 마음은 더욱 누그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함께 지내보는 건 어떨까? 내가 살던 이 고시원에서 우리 셋이.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그래, 나도 너희와 함께하고 싶구나. 이제 와서 보니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그날부터 우리 셋은 좁은 고시원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아침에 같이 일어나 시장에 가고 저녁에는 좁은 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편했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1년이나 견디셨어요? 어느 날 밤 아들이 물었습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란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어. 너희와 손주들 생각에 많이 울었지.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절대 외롭게 해드리지 않을게요. 어머님. 한 달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복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민수야, 혜진아,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됐구나.
네, 어머니, 정말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도 많은 것을 깨달았단다. 복수는 결국 내 마음만 아프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결정했어. 무슨 결정이요? 어머니, 강남에 내 빌딩 있지? 거기 꼭대기층에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함께 살자. 손주들도 데려와서.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급집에 저희가 부족할 게 뭐니? 너희는 내 가족이야. 이번 한 달을 통해 우리 모두 많은 것을 배웠잖아. 이제는 함께 행복하게 살 차례야.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평생 어머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수야, 너 회사 그만두고 내 사업을 함께 하자. 영수 씨가 남긴 회사의 지분도 있고 그 빌딩도 관리해야 하니까. 아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내 아들이잖아. 그리고 혜진이도 원한다면 함께 할 수 있어. 내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는 것 같더라. 한 달이 지나고 우리 가족은 강남 빌딩 꼭대기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손주들도 함께요. 넓고 화려한 집에서 아이들은 마치 꿈나라에 온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넓어요. 제 방도 따로 있고. 손주 민준이가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래, 민준아. 이제 할머니랑 매일 볼 수 있겠구나.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제 사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며느리도 빌딩 관리와 임대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빌딩 1층이 비는데 카페를 내면 어떨까요? 혜진이가 카페 운영에 관심이 있어서요. 좋은 생각이구나. 혜진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며느리는 행복한 표정으로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저희를 믿어주시다니. 우리 가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주말에는 함께 제주도 땅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영수 씨가 남긴 회사 주식은 아들이 잘 관리했고, 덕분에 우리 재산은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닌 우리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고시원과 시장 친구들을 모두 초대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채소가게 김씨, 고시원 주인 할머니, 지하철역 앞에서 만났던 노숙자 할아버지까지 모두가 놀라워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을 도울 차례입니다. 저는 그들 모두에게 정기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김 씨의 채소 가게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 드렸습니다. 고시원 할머니에게는 노후 준비금을 드렸고, 노숙자 할아버지는 저희 빌딩 경비원으로 모셨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저희에게 복수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 내가 느꼈던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하고 싶었지. 하지만 복수는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낳을 뿐이더구나. 진정한 복수는 용서와 사랑이었어. 그것이 가장 큰 승리였단다. 이제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요. 때로는 영수 씨를 생각합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깨달음도 없었을 겁니다. 인생은 참 묘합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가장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가장 값진 행복으로 이어졌으니까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복수는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라는 것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의 연속입니다. 어제의 아픔이 오늘의 기쁨으로,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가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연 세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껴주려고 했어요. 결혼할 때 제 전 재산을 털어 아들 집을 사줬고 같이 살면서 부족함 없이 도와주려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더군요. 집에서 마주쳐도 인사는커녕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제가 밥을 차려도 젓가락 한 번 안 들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요. 뭐 저랑 입맛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려 했죠. 근데 어느 날은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저도 손님 오셨으니 정성껏 밥을 차렸죠.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해요. 마치 제가 이 집에 없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 순간 알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집주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사연 세상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억울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오늘은 78세 김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저건 너무했네 싶을 수도 있고 진짜 속 시원하다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세, 이름은 김미자입니다. 제가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진작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안 당하고 살았겠죠. 저는 남편 먼저 보내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왔어요. 젊었을 때는 없는 살림에 장사도 해보고 식당 일도 해가며 아들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악착같이 살았죠. 남들처럼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까지 잡았을 때 저는 이제 조금 편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저는 집안에서 투명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제 아들이었어요. 제가 그날 너무 속상해서 너희 가족이 날 왜 이렇게 대하냐고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엄마, 요즘 세대는 그래. 좀 이해해요.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이 집을 사줬는데 그 집에서 제가 쫓겨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더는 못 산다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이 결혼한 후 나를 서서히 밀어내는 것 같긴 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뿐만 아니라 사돈댁까지 나를 무시하는데 내 친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한때는 내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이었어요. 그래, 한 번만 더 참아보자. 한 번만 더. 그렇게 제 속을 달래면서 버텼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 심해졌어요. 아침에 나와서 마주치면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없이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녁에 가족끼리 밥을 먹는 일? 그건 아예 사라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방 안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거실에서는 시끄럽게 웃고 떠들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주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집에서 며느리, 친구들이 놀고 있었어요. 저는 방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죠. 그런데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며느리 친구 중 하나가 저를 보고 이러더군요. 여기 누가 사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피식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 그냥 우리 시어머니야. 원래 같이 살던 분인데 그냥 방에 계셔 신경 쓰지 마.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를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방에 있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구나. 그날 밤 저는 평생 한 번도 안 했던 일을 했어요. 거울 앞에 앉아서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깊이 패인 내 얼굴, 한숨과 눈물로 얼룩진 내 모습,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제 끝내자. 내가 참아서 달라질 게 없다면 이제는 내가 바뀌어야 할 때다. 그리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도 외출하자마자 저는 바로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집을 팔기 위해서요. 이 집 원래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었겠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결혼할 때 전 재산을 털어 사준 집이니까요. 아들은 전세금 한 푼 보태지 않았고 대출도 없이 제가 마련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부동산에 가서 말했죠.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이 깜짝 놀라 묻더라고요. 지금 이 집에 가족이랑 같이 사시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대답했죠. 아니요. 이제 안 살 거예요. 집값을 알아보니 생각보다 더 올랐더라고요. 오랜 시간 참고 살았던 보상이려나요. 바로 집을 내놓고 매매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는 건 정리하고 꼭 가져가야 할 것들만 가방에 넣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집을 나가는 걸 눈치도 못 챘어요. 왜냐고요? 평소에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드디어 집이 팔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어요. 아들아. 아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대충 대답하더군요. 응. 왜?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이 집 내 거 아니다. 팔았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얘지더군요. 뭐?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며느리도 난리가 났어요. 이 집이요? 우리 집이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을 며느리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네 집, 아니, 내 집이었어. 난 이제 떠난다.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는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은 끝났고 돈도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와서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었죠. 아들은 당황해서 제 손을 붙잡았어요. 엄마, 우리 어떻게 살아? 우리 애는 우리 대출도 있는데. 그제야 알겠더군요. 이제야 비로소 자기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깨달은 거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너희가 나를 가족 취급 안 했잖니? 그럼 나도 너희를 책임질 이유가 없지. 그리고 저는 짐을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유가 찾아왔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랄까요? 그동안 그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았던 지난날이 너무 억울했지만 이제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어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사실 저는 집을 팔기 전에 새로운 보금자리도 미리 준비해 두었어요.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전셋집을 하나 구해놨죠. 이제 더 이상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 집처럼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요. 짐을 풀고 앉으니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 이제 진짜 나 혼자만의 삶이 시작되는구나. 근데 말이에요. 그 후로 아들한테서 전화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처음엔 화를 내면서 전화를 하더군요. 엄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디 있어? 당장 돌아와! 그러더니 며칠 지나니까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번엔 애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제발 다시 돌아와. 우리 애도 있잖아.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한다고요? 내가 집에 있을 땐 그렇게 무시하더니 며느리는 한 번도 연락하지도 않더라고요. 여전히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죠. 그 순간 딱 깨달았어요. 아, 얘네들은 내가 없으니까 불편한 거구나. 내가 필요해서 찾는 거지. 진심으로 미안해서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문자도 답장 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 전셋집까지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초췌한 얼굴로 서 있는데 이제 와서 뭐 하러 왔나 싶더군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해. 그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내 엄마로 살고 싶지 않다. 너는 내 가정을 꾸렸고 나는 내 인생을 찾은 거야. 아들은 그제야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정말 우리랑 다시 안 살 거야?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그래, 안 살아.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어요.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다가 이제야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거니까요.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디 한번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자. 그렇게 저는 하나씩 도전해 나갔어요. 제일 먼저 여행부터 떠났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여행하는 게 가능할까? 처음엔 걱정했지만 막상 떠나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패키지 여행을 신청해서 동년배분들과 같이 다녀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신나는 일이었나 싶었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풍경도 보고 무엇보다 아무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은 맨날 가족들 챙기느라 제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겼는데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요즘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배울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 중에서도 저는 댄스 스포츠에 빠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춤이야 했을 텐데 막상 배워보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자 어머님, 춤출 때 표정이 너무 밝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동안 너무 답답하게 살았거든요. 이제야 살맛 나요. 정말 그랬어요. 살면서 이렇게 신나고 가슴이 뛰는 순간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이지 싶었어요. 그렇게 한 달, 2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가끔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사돈댁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어머님, 저희가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돈댁이 왜 저를 찾아오겠다는 걸까요? 그 이유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돈댁에서 연락이 왔을 때 솔직히 좀 놀랐어요. 평소에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전화를 했을까? 처음엔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받아봤죠.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저는 이미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대답했죠.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뜸을 들이다가 말하더라고요. 아, 사실 우리 애들이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혹시 어머님이 다시 돌아가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와서 내가 필요하다고? 그동안 그렇게 나를 무시해 놓고?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 집에서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 왜 저를 찾으세요? 그랬더니 말끝을 흐리면서 자기들도 너무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고 애까지 돌보느라 정신이 없다면서. 그래도 어머님이 계시면 많이 편해질 것 같아서요. 결국 도움이 필요해서 나를 찾는 거였어요. 이제야 인정하는 거죠. 내가 있을 땐 불편했을지 몰라도 막상 없어지고 나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 겁니다.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저를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가족은 저한테 필요 없습니다. 차돈댁은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동안 늘 참기만 했던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놀랐겠죠. 그렇게 통화를 끊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 약해져서 그래도 내가 가야 하나 고민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더 적극적으로 내 삶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김미자 인생 2막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죠. 그렇게 제 삶을 다시 즐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걸 해 먹고 동네 친구들과 산책도 가고 시간 날 때마다 노인복지관에 가서 댄스 스포츠도 배우고 주말에는 근교 여행도 다녀오고요.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즐기고 있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느낌이 좀 달랐어요. 예전처럼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 한번 만나줄 수 있어? 어디서 만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만나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사실 고민도 안 했어요. 그냥 단호하게 거절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걸까? 그래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과 저는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어요. 이전처럼 당당하거나 무심한 태도가 아니라 어딘가 지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 나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있을 때 얼마나 편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이제야 그걸 깨달았다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군요. 며느리도 요즘 많이 지쳐 있어.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엄마 있을 때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집안이 너무 엉망이야. 그 순간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너 지금 나한테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하는 거니? 그랬더니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말하더군요. 응.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제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난 이제 내 인생을 찾았어. 너희 집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왜 나를 부르니? 아들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할 줄 몰랐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아들의 입에서 더 황당한 말이 나왔어요. 엄마, 그럼 우리랑 같이 살진 않더라도 혹시 집 한 돈 좀 나눠줄 수 있어? 순간 머릿속이 띵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더군요.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이게 무슨 농담이라도 되는 건가?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더니 아들은 머뭇거리면서 다시 말하더군요. 엄마도 알잖아. 우리 요즘 힘들어. 대출도 있고 애도 키워야 하고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정말 숨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제 와서야 나를 찾더니 같이 살자는 말도 아니고 집 판 돈을 나눠 달라고?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내가 그 집 팔고 나올 때 너희 나한테 뭐라고 했지?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죠. 그때 너랑 내 마누라는 나한테 한마디라도 붙잡았어? 내가 그 집에서 나올 때. 엄마, 가지 마세요 한마디라도 했어? 근데 이제 와서 돈을 나눠달라고? 그제야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변하더라고요. 뭔가 제대로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엄마 그냥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엄마는 돈도 있으니까 괜찮잖아.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확신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그렇게 바라고 살았나? 이 사람들은 결국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돈 주는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 순간 이전까지 쌓아온 미련, 정, 모든 게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난 이제 내 돈을 내 인생을 위해 쓸 거야. 너한테 줄 돈은 없어. 아들은 당황해서 말하더군요. 엄마, 진짜 너무하네.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 진짜 어려워져.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내 가정을 책임지는 건 내 몫이야.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니까 내 일은 내가 해결해. 그렇게 말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뭐라고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하나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평생을 아들한테 희생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겠어요. 그렇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문자가 와도 읽지 않았어요. 사실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면서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아깝더라고요. 나는 평생을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아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니 그게 너무도 뼈아프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 단호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떠나는 여행도 점점 익숙해졌고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같이 배우는 댄스 스포츠도 점점 실력이 늘었어요. 심지어 복지관에서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과 동호회도 만들었어요. 다들 제게 그러더군요. 미자 씨 진짜 얼굴이 환해졌어요. 예전에는 뭔가 기운 없어 보였는데 이제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저도 알아요. 이제야 제 인생을 찾은 기분이니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저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아들네 집을 새로 산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아들네 집을 새로 산 사람에게 연락이 왔을 때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집을 판 지도 몇 달이 지났는데 새로운 주인이 나를 찾아오다니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약속을 잡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은 중년 부부였어요. 차분한 인상을 가진 분들이었죠.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혹시 전에 이 집에 사셨죠? 네, 맞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주저하면서 말하더군요. 그게 저희가 집을 사고 나서 대속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요. 한 젊은 부부인데
처음에는 집을 잘못 찾았나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어머님 아드님 같아요.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설마 아직도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처음엔 저희도 놀랐어요. 어느 날 밤, 벨이 울려서 나가보니까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엄마, 문 열어봐 하면서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싸하게 식어갔어요. 그 사람이 제 아들이 맞나요? 네. 이름이 김민호 씨 맞죠?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아들은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살다가 내가 떠나고 나니까 현실을 직면한 거겠죠. 처음에는 나를 무시하고 떠나도 아무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내가 떠나고 살림이 힘들어지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쌓이면서 그제야 나를 찾은 거겠죠. 하지만 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찾아오면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경찰을 부르든 경비실에 이야기하든 하세요. 저는 이제 그 집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는 깨닫겠죠.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요. 그분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저는 자리를 떴어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끝이구나.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오직 나를 위한 삶만 살기로. 78세 김미자, 인생 2막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당연한 게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자신을 위해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